시어머니 방에서 나오는 통화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이번 달도 보냈어. 꼭 잘 쓰고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누구와 통화하시는 거지? 밤 10시가 넘은 시간 몰래 전화하시는 이유는 뭘까? 다음날 시어머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매달 15일 정확히 1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것도 6개월째였어요. 받는 사람은 30대 남자. 시아버지 돌아가신 지 3년.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에게 젊은 남자라니. 설마 황혼에? 아니면 사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시어머니를 의심하고 있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늦가을 어느 저녁 7시 30분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뉴스 소리를 듣고 있었죠. 며느라, 내 카드 좀 가져다 줄래?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디 있어요? 방 서랍에 있을 거야. 통장이랑 같이 가져다 줘. 나는 물기 묻은 손을 닦고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정갈하게 정리된 통장들이 보였어요. 처음엔 그냥 카드만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통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표지가 새 것 같았어요. 평소 시어머니가 쓰시던 은행과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궁금해서 살짝 펼쳐봤어요.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죠. 통장 안을 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잔액이 2천만 원 정도 남아 있었는데 입출금 내역이 이상했어요. 매달 15일마다 정확히 100만 원씩 출금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규칙적이지? 손이 떨렸어요. 페이지를 넘겨보니 6개월 전부터 계속된 거래였습니다. 정확히 같은 날짜, 정확히 같은 금액. 받는 사람 이름란에는 송금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며느라, 찾았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황급히 통장을 제자리에 놓고 카드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파르르 떨렸죠. 네, 찾았어요. 거실로 나와 카드를 건네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고맙다며 받으셨어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매달 100만 원, 6개월이면 600만 원. 대체 누구한테 보내시는 걸까? 혹시 사기? 요즘 노인 타겟 보이스피싱이 많다고 들었어요. 처음엔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나 계속됐다는 게 이상했죠. 다음 날 아침 8시,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나는 식탁에 앉아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요즘 특별한 일 있으세요? 별로 없는데? 왜? 그냥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응, 괜찮아.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숨기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남편 준혁이에게 말해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오해일 수도 있고 괜히 시댁을 의심하는 며느리로 보일까봐 걱정됐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나는 자꾸만 그 통장이 신경 쓰였습니다. 확인해야겠어. 나는 다시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2시 시어머니가 마트 가신 사이였어요. 서랍을 열고 그 통장을 꺼냈죠. 이번 달도 15일에 1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정확히 같은 패턴,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대체 누구한테 보내시는 걸까?
왜 아무에게도 말씀 안 하시는 거지? 나는 통장을 원래대로 정리해두고 거실로 나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체 무엇을 숨기고 계신 걸까요? 다음 날 아침 6시 50분.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거실에서 뭔가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을 챙기고 계셨어요. 어머님, 이렇게 일찍 어디 가세요? 아, 깼구나. 은행 좀 갔다 올게. 은행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좀 볼 일이 있어서. 시어머니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시선을 피하시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그냥 일반적인 용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15일이라는 게 신경 쓰였죠. 매달 15일 송금하시던 바로 그날. 7시 20분 시어머니가 외출하셨어요. 평소보다 옷차림도 신경 쓰신 것 같았습니다. 깔끔한 재킷에 작은 핸드백까지. 은행만 가시기엔 너무 정성스러워 보였어요. 다녀올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창문으로 시어머니가 나가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어요. 확인해야 해.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만 들고 계셨습니다. 은행 업무 보셨어요? 응, 봤어. 간단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숨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시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실 때 다시 방에 들어갔어요. 통장을 꺼내 확인해 봤습니다. 역시나였어요. 오늘 날짜로 정확히 100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란에는 여전히 송금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계시다는 것. 저녁 7시 식탁에서 저녁을 먹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님, 요즘 건강 괜찮으세요? 병원 다니시는 건 아니고요? 나 괜찮아. 왜 자꾸 그런 걸 물어? 그냥 걱정돼서요. 시어머니는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더 이상 묻기가 조심스러웠죠.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통화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응, 오늘 보냈어. 걱정하지 마. 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야, 아무도 몰라. 계속 조심해야 해.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지? 뭘 조심하라는 거야? 시어머니는 10분 정도 통화하시다가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재빨리 TV를 보는 척했습니다. 어머님,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아, 친구. 오래된 친구. 시어머니의 대답은 또 짧았습니다. 평소 친구 얘기는 자세히 하시던 분인데 오늘은 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또 외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디 가세요? 마트 좀 갔다 올게. 그런데 이상했어요. 외출복을 입으신 채 화장까지 하고 계셨거든요. 마트 가시기엔 너무 차려입으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가신 후 나는 답답한 마음에 창밖을 내다봤어요. 시어머니가 마트 방향이 아니라 버스 정류장으로 가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트가 아니잖아. 손에 땀이 났어요. 뒤따라가 볼까 고민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행한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을 때 마트 봉투는 없었어요. 마트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뭔가 사오신 것도 없는데. 나는 이제 확신했어요. 시어머니가 매달 100만 원을 보내시는 것, 몰래 전화하시는 것, 거짓말까지.
이 모든 게 뭔가 큰 비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대체 누구한테 돈을 보내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가족들에게조차 숨기시는 걸까요? 다음 날 오후 친구 수연이와 동네 카페에서 만났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즐겁게 수다를 떨었겠지만 오늘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언니, 요즘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시댁일이야? 수연이의 말에 나는 움찔했어요. 처음엔 대답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답답해서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수연아, 혹시 노인들이 돈을 자꾸 누군가한테 보내는 거 사기 아닐까? 갑자기 왜? 시어머니가 뭐 이상한데 돈 보내시나? 보내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수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노인을 타겟으로 한 사기가 진짜 많아. 특히 외로운 노인들한테 접근해서 정들게 만든 다음에 계속 돈 뜯어내는 수법도 있대.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정들게? 응. 자주 연락하고 관심 보여주고 그러다가 갑자기 급한 일 생겼다며 돈 빌린대. 근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요구한다더라.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매달 보내시는 100만 원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요즘엔 젊은 남자들이 중년 여성이나 노인 상대로 그런 짓도 한대. 애정 사기라고 하더라. 애정 사기? 응. 로맨스 스캠이라고도 하는데 외로운 사람들 감정을 이용하는 거지. 수연이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설마 시어머니가? 카페를 나온 후에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통화하실 때의 목소리, 몰래 외출하시는 모습, 매달 빠져나가는 100만 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오후 3시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안 계셨습니다. 또 나가셨구나. 거실 테이블 위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좀 나갔다 올게. 저녁은 먼저 먹어. 어디 가신 걸까? 나는 시계를 봤습니다. 뒤따라가 볼까 고민했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어요. 저녁 6시가 되어도 시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참을 수 없어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일 보고 있어. 곧 들어갈게.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별일 없어.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남자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뭐라고 하는지는 정확히 안 들렸지만 분명히 남자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누구랑 같이 계신 거야? 저녁 7시 30분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은 시간이었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친구 만났어. 시어머니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화장이 조금 지워져 있었고 머리도 평소보다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친구요? 어떤 친구세요? 그냥 오래된 친구. 더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며느리가 너무 캐묻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목요일 오후 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가 또 외출하신다고 하셨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디 가세요? 은행 좀 갔다 올게. 은행이요?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금방 올게. 시어머니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하셨습니다. 나는 창문으로 시어머니가 나가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뒤따라가야겠어. 5분 후 나는 모자를 눌러 쓰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멀리서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은행 방향이 아니라 버스 정류장으로 가셨습니다. 역시 거짓말이었어요.
나도 같은 버스에 탔어요. 뒷좌석에 앉아서 시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시며 뭔가 기다리시는 것 같았어요.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버스가 낯선 동네에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리셨어요. 나도 재빨리 뒤따라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주택가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평소 오시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남자가 모퉁이에서 나타났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남자에게 다가가셨어요. 나는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멀리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남자에게 건네셨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받아들고 뭔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건 분명 돈이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두 사람은 10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어요. 시어머니가 남자의 손을 잡으시며 뭔가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이게 뭐야? 정말로 사기꾼인가? 나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30대 남자, 돈 전달, 몰래 만남. 수연이가 말했던 사기의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체 누구에게 속고 계신 걸까요?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다음 날 금요일 아침,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일찍 외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병원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정기검진. 같이 갈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시어머니의 대답은 또 짧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어요. 10시 30분, 시어머니가 외출하셨어요. 나도 준비를 하고 뒤따라 나갔죠. 이번엔 좀 더 조심스럽게 거리를 뒀습니다. 시어머니는 버스 정류장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대신 택시를 잡으셨습니다. 나도 재빨리 다른 택시를 탔어요. 저 앞에 택시 따라가 주세요. 기사님은 별말 없이 운전대를 잡으셨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택시가 멈춘 곳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한적한 주택가였어요. 시어머니가 내리셨습니다. 주변을 살피시더니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셨어요. 나도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멀찍이서 시어머니를 따라갔어요. 시어머니는 낡은 주택 앞에서 멈추셨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시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봤던 30대 그 남자였어요. 시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30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오지 않으셨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난 무렵이었어요. 드디어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그 남자도 함께 나왔어요. 두 사람은 현관 앞에서 한참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남자의 손을 꼭 잡으시며 뭔가 말씀하시는 게 보였어요. 남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또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셨어요. 또 돈이다. 남자는 처음엔 사양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사래를 치며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강하게 권하시자 결국 받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두 사람은 곧 헤어졌습니다. 남자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골목을 나오셨어요. 나는 재빨리 건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지나가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완전히 사라지신 후 나는 그 집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패를 확인해 봤어요. 박민수?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시댁 친척 중에 그런 이름은 없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후 3시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도 돌아와 계셨어요. 잘 다녀오셨어요? 응, 잘 갔다 왔어. 이상 없으시죠? 응, 다 괜찮대.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병원에 간 게 아니라 그 남자를 만나러 간 거였는데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박민수라는 남자와 시어머니가 매달 보내시는 돈, 그리고 오늘 본 그 장면. 이제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시어머니가 젊은 남자에게 돈을 주고 계세요라고? 남편이 믿을까? 그날 밤 저녁 시어머니 방에서 또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괜찮아? 오늘 많이 힘들어 보였는데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알아. 하지만 내가 더 중요해. 돈은 걱정하지 마.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절대 모르게 해야 해. 특히 우리 며느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저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아니야, 아직 아무도 몰라. 계속 조심하자. 시어머니는 10분 정도 더 통화하시다가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나는 자리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특히 우리 며느리는 왜 나한테 숨기시는 걸까? 대체 무슨 일이기에? 다음 날 토요일 남편 준혁이가 출근한 사이 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오후에 시어머니가 또 외출하신다고 하셨을 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요즘 자주 나가시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별일 없어. 혹시 누구 만나세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걱정돼서요. 걱정할 거 없어. 별일 없으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어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가신 후 나는 혼자 남아 생각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나는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어요. 이번 달도 15일에 100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영수증 몇 장을 발견했어요. 약국 영수증이었습니다. 고가의 영양제와 건강식품들. 시어머니가 드시는 게 아니었어요. 구매 날짜를 보니 그 남자를 만나신 날이었습니다. 저 남자한테 사주신 거구나. 가슴이 답답했어요. 모든 증거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젊은 남자에게 속고 계시다는 것. 매달 100만 원씩 송금하고 직접 만나서 돈을 주고 비싼 물건까지 사주시고 이제 정말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시어머니께 직접 여쭤봐야 할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두려운 건 만약 이게 정말 사기라면 시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다치실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7시 30분 식탁에 차려진 저녁상 앞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준혁이, 시어머니, 그리고 나.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달그락거렸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식사했을 텐데 오늘은 침묵만 흘렀습니다. 며느라, 밥맛 없니?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잘 먹고 있어요.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 고민하며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가셨을 때
나는 준혁이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여보, 할 얘기가 있어. 뭔데? 표정이 안 좋은데. 심호흡을 했어요. 손이 차갑고 떨렸습니다. 어머님 말인데 요즘 좀 이상해. 엄마가 뭐가 이상한데? 자주 외출하시고 전화도 몰래 하시고 그리고 목이 메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뭔데? 돈도 계속 나가고 있어. 매달 100만 원씩. 준혁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나는 며칠 동안 봤던 것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통장 내역, 젊은 남자와의 만남, 집까지 따라간 일까지. 말을 하면서도 목소리가 자꾸 떨렸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데? 박민수라는 사람이야. 30대 같았어. 박민수? 우리 친척 중에 그런 사람 없는데. 나도 몰라. 그래서 더 무서운 거야. 준혁이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화가 난 건지 걱정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여보, 혹시 어머님이 사기당하시는 거 아닐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엄마가? 요즘 노인 타겟으로 그런 사기 많다잖아. 준혁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어. 지금? 아직은. 나는 준혁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혁이는 거실로 나가고 있었어요. 엄마. 준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셨어요. 잠깐 앉으세요.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 그렇게 진지하니? 두 사람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어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 요즘 외출 자주 하시는데 어디 다니세요? 친구 만나고 그러지. 왜? 어떤 친구세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고 있었어요. 왜 그런 걸 자꾸 물어? 엄마도 친구 만날 수 있지. 그게 아니라 혹시 무슨 문제 있으세요? 없어. 무슨 문제가 있겠어. 준혁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 돈 어디 쓰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매달 100만 원씩 나가고 있다면서요? 시어머니가 나를 쳐다봤어요.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며느라, 내가 내 통장을 봤구나.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하지만 너무 걱정돼서. 걱정? 내 돈 내가 쓰는데 뭐가 걱정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누구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내일이야. 너희가 상관할 일 아니야. 혹시 사기 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준혁이의 말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사기? 내가 그렇게 바보 같아 보여? 그게 아니라. 됐어. 더 이상 캐묻지 마.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쾅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혁이와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준혁이도 뒤척이고 있었어요. 여보, 잠아? 아니. 너도? 응. 어떡하지? 준혁이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내일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어떻게? 그 남자 집에 가볼 거야. 엄마 안 계실 때 위험하지 않을까? 다음 날 월요일 오후였어요. 준혁이가 회사에서 조퇴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외출하셨어요. 오늘도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도 뒤따라 나갔어요. 나는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계만 쳐다봤죠. 분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지금 그 집 앞이야. 어머님은 안에 계셔. 30분 전에 들어가셨어. 그 남자도 있어? 응. 문 열어준 거 봤어. 손에 땀이 났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거야? 아니, 일단 나오실 때까지 기다려 볼게. 또 30분이 지났어요. 준혁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엄마 나오셨어. 그런데 뭐? 또 돈봉투 주셨어. 내가 똑똑히 봤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녁이 돼서야 준혁이가 집에 돌아왔어요. 시어머니보다 먼저 도착했죠. 어떻게 됐어? 확실해. 엄마가 그 남자한테 돈 주고 계셔. 그것도 진짜 친해 보였어. 준혁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엄마가 말씀 안 하시는데. 우리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야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평소처럼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하셨지만 우리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저녁은 또 침묵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숟가락 소리, 물 마시는 소리, TV에서 나오는 뉴스 소리만 들렸어요. 식사 후 시어머니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밤 10시쯤 시어머니 방에서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조용히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괜찮아. 오늘도 잘 전달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아무도 몰라. 걱정하지 마. 손이 차갑게 식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좀 눈치챈 것 같긴 한데 괜찮아. 절대 말 안 할 거야. 나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이가 물었어요. 뭐래? 계속 숨기실 생각이신 것 같아. 준혁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 그 남자한테 직접 가볼게. 엄마 안 계실 때 찾아가서 대체 무슨 관계인지 물어볼 거야. 그날 밤 우리 부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체 왜 우리에게 숨기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다음 날 오전 10시 시어머니가 마트에 가신다고 외출하셨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이는 5분을 기다렸다가 일어났습니다. 준혁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준혁이가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나는 홀로 남아 소파에 앉았어요. 시계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여보, 지금 그 집 앞이야. 초인종 눌러볼게. 전화가 끊기지 않은 채로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잠시 후 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구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수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준혁이가 심호흡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혹시 제 어머니 아세요? 김정숙.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숨쉬는 소리만 들렸어요. 아, 아주머니 아들분이세요? 네. 들어가도 될까요? 아, 네. 들어오세요.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 의자 끄는 소리, 그리고 또 침묵. 처음엔 아무 말도 없었어요. 하지만 곧 준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체 무슨 관계세요? 우리 어머니가 왜 매달 돈을 보내시는 겁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남자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머니가 말씀 안 하셨구나. 뭘 말씀 안 하셨다는 겁니까? 남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마시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30년 전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네, 그게 무슨...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전 제가 3살 때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그게 우리 어머니랑 무슨 상관이? 그 차를 운전하신 분이 아주머니 남편분이셨어요. 전화기를 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시아버지? 그럼 30년 전에?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 사고로 척추를 다치셨어요. 평생 걷지 못하게 되셨죠. 제가 자라면서 아버지가 휠체어 타시는 모습만 봤습니다. 준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숨소리만 들렸어요. 당시 합의를 했어요. 보험 처리도 하고 합의금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끝난 일이었죠. 하지만 뭔데요? 아주머니는 그걸로 끝낼 수 없으셨나 봐요.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합병증 때문이었죠. 그때 아주머니가 장례식장에 오셨어요. 저희 어머니가요? 네. 아주머니는 그때 무릎 꿇고 사과하셨어요. 준혁이가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매달 찾아오셨어요. 처음엔 사양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고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계속 돈을 보내신 거군요. 네. 제가 아무리 거절해도 들으시지 않았어요. 당신 남편이 저지른 일이니 책임지고 싶다고, 제가 결혼할 때까지는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쥔 채 눈물이 났어요. 이게 뭐야, 사기가 아니고 속죄였구나. 남자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저는 지금 회사 다니고 있어요.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양했는데 아주머니가 이걸 받지 않으면 평생 편하게 못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쓰지는 않아요. 따로 모아두고 있어요. 나중에 아주머니 필요하실 때 돌려드리려고요. 전화 너머로 준혁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어요. 괜찮습니다. 당연히 오해하실 만했어요. 아주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에도 장례식 내내 구석에서 혼자 우시던 모습이 기억나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시어머니를 의심했던 나,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던 나, 부끄러웠습니다. 1시간 후 준혁이가 돌아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나도 알아. 다 들었어.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녁 6시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평소처럼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준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왜? 오늘 민수 씨 만났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 민수를 만났다고? 다 들었어요. 30년 전 일도, 아버지가 하신 일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부끄러웠어. 너희 아버지가, 내 남편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30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았어. 그 아이 아버지가 휠체어 타시는 거 보면서도 아무것도 못했어. 법적으로는 끝났지만 마음으로는 끝낼 수가 없었어. 민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갔어. 30년 만에 처음 가본 거야. 그때 그 아이 보면서 생각했어. 내가 평생 책임져야겠다고. 우리는 시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울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님. 안 돼. 그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는 도와줘야 해.
민수 씨는 이미 혼자 잘 살고 있어요. 알아.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편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30년 전 이야기, 시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시어머니가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무게에 대해서 그날 밤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다음 날 수요일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준혁이, 그리고 나.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머님, 민수 씨한테 연락해 보세요.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왜? 같이 만나요. 우리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괜찮겠니? 당연하죠. 저희도 알아야죠.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민수야, 나야. 전화 너머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오늘 시간 있니? 우리 아들 며느리가 너 만나고 싶다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만나자고 했어요. 어디서 뵐까요? 우리 집으로 올래? 저녁 같이 먹자. 정말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숨길 거 없으니까.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처음엔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표정이셨죠. 조금은 홀가분해 보이셨습니다. 저녁 때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준혁이가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어요. 민수였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청년이었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고마워, 민수야. 이리 앉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민수 씨, 저는 준혁이 아내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민수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얼굴이 약간 긴장해 보였어요. 우리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하신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들렸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제 형님 만나고 많이 놀랐어요. 아주머니가 말씀 안 하셔서 가족분들이 모르실 줄 알았거든요. 미안해. 내가 숨긴 거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실 만했어요. 준혁이가 물었어요. 민수 씨, 지금 뭐 하세요? IT 회사 다니고 있어요. 개발자예요. 그래요?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서요. 민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밝은 청년이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어요. 민수는 예의 바르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며 본격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민수야, 내가 준 돈 어떻게 했니?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따로 모아두고 있어요. 한 푼도 안 썼어요. 왜 안 써? 너 쓰라고 준 건데. 아주머니,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30년 전 합의금으로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주머니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민수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너한테 아버지를 빼앗아서. 아주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사고였잖아요. 하지만 내 남편이 운전했어. 그게 사실이잖니. 시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3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준혁이가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우세요. 30년이야.
30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았어. 민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주머니, 저는 아주머니를 원망한 적 없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분들 용서하라고. 오히려 운전자분이 평생 죄책감 갖고 사실까봐 걱정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더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했습니다. 밤 9시쯤 민수가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민수의 손을 꼭 잡으셨죠. 민수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민수가 현관을 나간 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계셨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시어머니의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민수가 다시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초대하셨습니다. 민수야, 내가 할 얘기가 있어. 이제 돈은 안 보낼 거야. 민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에요. 계속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대신 내 결혼 준비 도와주고 싶어.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내가 그 역할하면 안 될까?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너는 이제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가족에게 민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놀러 왔고 시어머니는 민수에게 반찬을 해주셨어요. 30년의 빚이 조금씩 갚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빚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우리 가족도 더욱 단단해졌어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남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어요.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계셨어요. 칼로 물을 써는 소리가 톡톡톡 들렸습니다. 오늘 민수 온다며? 준혁이가 물었어요. 응, 6시쯤 온대. 또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글쎄, 전화로는 비밀이래. 시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표정이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민수는 정말 우리 가족이 되어 있었죠. 일주일에 한 번씩 놀러 왔고 명절에도 함께 보냈습니다. 저녁 6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달려가셨습니다. 민수야, 어서 와. 안녕하세요,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잠깐 뭐라고 했지?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어머니라고 들렸거든요. 민수야, 방금. 네. 이제 그렇게 불러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온 민수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형님, 형수님, 좋은 소식 있어요.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혼녀 데려오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어디 있는데?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긴장해서 못 들어오겠대요. 민수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젊은 여자와 함께 돌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지은 씨는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예쁘고 단정한 여자였어요. 어서 와요. 많이 떨리죠? 네, 조금요. 시어머니가 지은 씨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우리 민수 잘 부탁해요.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가 상 위에서 들렸어요. 민수야, 결혼식은 언제 하니? 다음 달 15일이요. 준비는 다 됐어?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례를 서주실 분이 필요해요. 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혹시 어머님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든 채로 굳어 계셨어요. 뭐라고? 죄송해요. 부담스러우시면. 아니야.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우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와 지은 씨가 돌아간 후 우리 가족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3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어. 이제는 조금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시어머니의 얼굴이 평화로웠습니다.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결혼식 날 아침 우리는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계속 긴장하고 계셨어요.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전 11시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민수가 단정한 턱시도를 입고 입장했어요. 지은 씨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웠습니다. 주례사 순서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원고를 꺼내 펼쳤어요. 처음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안정되어 갔죠. 신랑 민수군은 제게 특별한 인연입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30년 전 저희 남편과 민수군 아버지 사이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일로 두 가족 모두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객들이 숙연해졌어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그 아픔을 넘어선 자리입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신랑 신부 서로를 평생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께서 주례사를 마쳤어요. 예식장이 환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민수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형님,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마워해야지. 아니에요. 저한테 가족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수를 꼭 안았어요. 행복하게 살아. 내 아버지도 분명히 기뻐하고 계실 거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하늘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짐을 드디어 내려놓으신 거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 부부는 아기를 낳았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준호. 시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었죠. 어머니, 안아보세요. 민수가 아기를 시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처음엔 무거운 죄책감으로 시작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30년의 빚은 용서로 갚아졌고 용서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시어머니, 준혁이, 나, 민수 부부, 그리고 아기 준호까지. 식탁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기 웃는 소리, 어른들 떠드는 소리, 행복한 소리들이 집안을 채웠어요. 시어머니는 그 모든 걸 바라보며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30년 전 시작된 아픔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으로 꽃피었습니다.
때로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과 용서가 있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